No! That's a missile. That's a missile. That's a missile.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개시했다며 즉각 국제사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점화되어 뜨거워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의 열기. 약 9천억 달러, 1,200조 원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사업의 어마어마한 규모 덕분입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유럽 재건 프로젝트 마샬 플랜. 이 이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민, 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교류가 활발해질 것은 기정사실. 러시아 총영사, 우크라이나 대사 등을 거치며 36년의 외교 생활 중 절반 이상을 유라시아에서 보낸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이자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협회장. 러우 통일 전하는 인사이트. 첫 번째 파트는 인도적 지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전후 복구. 또 세 번째 파트는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토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들 이제 바르샤바 결의안도 한번 채택을 해봤고, 또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참가 기관 간에 3자 간의 어떤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MOU도 이제 채택을 했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총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제2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보자. 물론 과거에는 이제 1대1 미네소타하고 서울대 1대1이라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국내 이제 많은 대학들 컨소시엄이 될 거고,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 또 지금은 대학의 역할이 꽤 커요, 그죠? 저도 경상북립대에 몸담고 있지만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R&D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대학이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 다큐멘터를 좀 채택하는 노력을 했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는 미국이 이제 단연 어뜸이고, 또 유럽 중에서는 폴란드가 굉장히 좀 우크라이나 지원에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그런 차원에서 지리적으로도 우선 가깝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이제 우리 한일 관계 같이 약간 그런 앙금이 있고, 누구보다도 좀 러시아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초기에 이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했고, 지금도 한 200만 명 이상 난민을 수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간의 어떤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공감대도 꽤 많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역할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한다고 이제 직접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도 있고, 우크라이나 말고 폴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좀 중요하다. 또 폴란드하고 우리하고 이제 방산 협력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이 한 300개 이상 진출해 있고, 또 폴란드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간은 지정학적인 공감대가 많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너십이 되겠다. 물론 이번에 저희들 한번 가가지고 파트너십이 됐다 이렇게 아직 예단할 수는 없고, 이게 하나의 시작인 만큼 앞으로 그런 좋은 관계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되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는데, 국가 발전 노하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는 또 폴란드가 우리만큼은 아직은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하고 폴란드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후 복구를 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저는 우선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죠? 6.25 때 정말 낙동강 빼고는 저희들이 다 점령을 당했고, 서울 자체도 완전히 파괴가 됐고,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우리는 더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세계 이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저는 잘하는 거는 속도라고 봐요. 그 남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뭐 10년이 걸린다, 30년이 걸린다, 뭐 끝이 없는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은 어떤 그 건설사 회장은 그 5년 플러스 2년만 더 달래. 저는 아마 5년, 3년 플러스 2년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일도 다 해낼 것 같아요.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단점이 아니라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정말 차별화된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도 있고 그런 또 속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텐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선진국보다도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함께 어깨동무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감 능력, 그런 스피릿, 그런 속도, 과학기술은 뭐 비슷하다고 쳐도 저는 이런 그 인문학적인 정서적인 거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주 그 굉장한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그 토목 건축 이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안 봐요. 이거는 뭐 아주 하이텍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중국이라든지 터키가 잘할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고부가치 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봐요. 그 대한민국만큼 단기간에 10개 이상의 신도시를 구축해 본 그런 나라가 없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네옴시티 같이 좋은 도시는 만들 수 있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확보가 안 되면 유령 도시가 돼요, 그죠? 그럼 일자리 창출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테크노파크라든지 산업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저는 또 대한민국이 스마트 시티도 구축도 잘하지만 그 스마트 시티가 어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운영 경험도 많거든요. 단순히 이제 스마트 시티만 구축해주고 산단만 조성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기업들이 10,000개가 됐든 20,000개가 됐든 얼마든지 우크라이나 가서 거기서 이제 좀 대규모 이제 한국 전용 산업공단이 생겨서 유럽하고 이제 중동 아프리카까지를 갖다가 겨냥한다면은 우리한테도 너무 좋은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많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 우크라이나는 뭐 세계 3대 농업 대국이죠, 그죠? 그래서 이 농업 분야의 협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 노지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곡물 생산은 잘하는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우리는 스마트팜 쪽이 강해요. 또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옥수수 뭐 밀 생산해 가지고 곡물을 수출하는 거하고 그걸 라면을 만들고 밀가루 만들고 이게 가공하면은 또 부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 익산 같은 데 보면은 그 농식품 클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또 도입을 한다면은 상당히 우크라이나도 부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하나의 클러스터, SOC 쪽은 또 뭐 발전이라든 에너지 쪽은 또 대한민국의 강점이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병원, 이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클러스터. 지금 이번에 전쟁이 뭐 러시아가 조금 여러 가지 못된 짓 한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을 집중적으로 많이 파괴를 시켰어요, 학교하고. 그래서 의료시설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것 플러스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경쟁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정 적자 심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세계 각국, 국가,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우크라이나 복구와 재건이라는 경제적 과실을 노린다. 저는 뭐 처음부터 그 러시아가 이렇게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전쟁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2014년에 이제 크림 사태 발발할 때만 해도 그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이제 그 군사적으로 잘 무장이 돼 있지도 않았고, 또 국민적으로 그런 큰 그 단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안 돼 있었지만 2014년 이제 크림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그 정체성을 자극을 하고 안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졌고 미국하고 나토 쪽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중요성을 고려해가지고 군 현대화도 많이 했고 또 군사력도 많이 강화를 시켰고 돈바스 그 분쟁 지역에 그 우크라이나 군이 실전에 많이 투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러시아가 함부로 이렇게 좀 그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확신을 했는데 예측이 깨졌고, 근데 역시 이제 1년 5개월을 겪어보니까 역시 이제 러시아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느냐, 진짜 전문가들은 그 금년 중이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다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면 전쟁이잖아요, 그죠? 전면 전쟁이 이제 자꾸 이제 좁혀져 가지고 국지전으로, 제한된 국지전으로 이제 해서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봐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끝나지 않는 것도 아닌 약간 유야무야한 그런 제한된 국지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많다. 그 근거는 이제 러시아도 사실 뭐 이렇게 더 전쟁할 수 있는 병력 면에 있어서나 장비 면에 있어서나, 또 하루에 이게 지금 거의 전비가 뭐 10억 유로, 뭐 12억 유로 그러는데 그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안 돼요. 우크라이나도 뭐 잘 싸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피해도 크고, 또 서방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나름대로 또 피로감도 있고, 이 전쟁은 뭐 저는 큰 이제 전면전에서 이제 국제전으로 많이 좁혀질 거다. 그리고 한 10일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위 말하면 대공세를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러시아한테 빼앗긴 그 국토를 갖다 많이 좀 수복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군사적인 균형이 이제 갖춰지고 푸틴 대통령이 있는 한 협상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분쟁이 그건 이제 분쟁이죠, 그죠? 분쟁이 있지만 일상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도 지금 뭐 북한하고 이제 그런 상태고 일상을 이제 회복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전후 복구도 이제 빠른 속도로 또 진행이 될 걸로 그리 보여집니다. 지정학의 회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국제 정치가 얼마나 살벌하고 무섭고 안보의 하나의, 저는 이게 현장이라고 봐요.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민낯을 보일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제 그런 그 러시아가 기대 밖으로 뭐 거의 야만국가 같이 지금 전쟁 범죄만 해도 7만 5천 건이에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 심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 플러스 이제 중국,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또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한반도 안보의 어떤 그 위치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걸 좀 우리 전 국민들이 좀 거기에 대한 대각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주는 이제 그 도전도 있고 이제 기회도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그 전후 복구 인도적 지원은 이건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반드시 가야 되는 마스터의 문제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보건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안보 차원에서도 만약에 저런 사태가 이제 한반도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200개의 국제사회 중에서 과연 누구겠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아요. 200개 나라가 있지만은 유엔에 그 6차례 표결하는 거 보면은 그 늘 기권하는 나라들이 있고, 찬성은 하지만은 뭐 표결 찬성으로 끝나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나라는 50개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50개 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고 또 그 50개 나라가 다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6.25 때 보면은 16개 나라가 직접 참전하고 간접 지원한 나라가 22개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피하 구분을 확실히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이킹 프렌즈 하는 걸 이번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50개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50개 선진국하고 같이 이제 공조를 하는 게 안보 차원에서도 맞다. 그래서 저는 보험 차원에서라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뭐 전후 복구가 이제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그 위치, 경쟁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뭐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뭐 가능성 없고 싹 수 없는 나라에 뭐
그거는 그냥 인도적인 지원에 불과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를 봐서 정말 싹수 있는 나라고 결기가 있는 나라고 또 우주 항공 대국의 과학기술 대국의 IT 대국에 그래서 거기다가 EU의 어떤 그 게이트웨이로서 이런 역할을 봤을 때 뭐 저런 나라가 그 뭘 봐도 저건 어떤 공식을 적용해도 저건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를 위해 투자다. 자,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거, 우리 또 뭐 대통령 이전에도 뭐 우리 헌법이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 법치주의,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 존중, 그리고 유엔의 질서 존중. 자, 우리가 이 헌법 정신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발현할 수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우리 헌법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행동 따로 하고 눈치 보고 뭐 실리 외교다. 뭐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이비 같아.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국가가 되는 거고 중추 국가가 되는 거고 G20를 넘어서 이제 G8에 진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이건 하나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미션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기회다. 그래서 이건 절대 좀 놓칠 수 없는 큰 무대다. 그 러시아 시장하고 우크라이나 시장하고 단순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도 좀 약간 삼류 같아. 왜냐하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군사적으로도 이거 AI 네트워크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최신 무기라든지 과학기술이 다 동원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마찬가지로 전후 복구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기존 거 그냥 그대로 이제 보수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리빌딩이 아니고 뉴빌딩이라고 그래요. 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 티켓을 가진 나라들은 이 50개 선진국이라고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들 기술들이 다 동원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할 것 같으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하는 거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이제 그런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 때 대한민국이 그때 실력 발휘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 거기서 챔피언이 된다면은 우리는 전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거는 너무 이제 우리한테는 매력적인 데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큰 부대다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같은 슬라빅 민족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남북 관계 서로 이렇게 같은 민족이지만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듯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참 많이 다르다. 그 우크라이나가 가장 핵심 가치로 여기는 거는 자유예요, 자유. 러시아는 아직도 보면 굉장히 약간 좀 그 뭐라고 그럴까 공동체라든지 그 집단 약간 수직적인 문화고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좀 수평적인 문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접근하기 쉽더라고 보니까. 또 원래 이제 농경 사회가 돼서 우리도 농경 사회거든요. 농경 사회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하고 뭐 크게 다르지가 않고 또 우크라이나가 보면은 이 강대국에 많이 이제 치여가지고 그 좋게 말하면 겸손하고 또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자신감이 없어. 어떻게 보면 이 컴플렉스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은 우주항공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가운데 했는데 잘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냐. 어떻게 겸손이 참 중요하고 상대 입장에서 좀 이해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을 뭐 굉장히 좀 좋아하고 한국을 상당히 이제 롤 모델로 여기고 있고 또 거기에는 또 한 3만 명의 고려인이 또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뭐 여러 면에서 우리하고 좀 통하는 게 많다. 러시아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요. 맥킨더라는 사람은 뭐 그 유라시아를 제패하는 나라가 뭐 세계를 제패하고 유라시아는 이제 유라시아의 이제 허틀랜드 심장부를 제패하는 나라가 유라시아를 제패한다.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의 이제 심장부 어딘가 궁금했는데 브레진스키 그분의 책 쓴 걸 보면 그게 동유럽이더라고. 동유럽.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동유럽이거든, 그죠? 우리가 뭐 동유럽에 폴란드도 있고 체코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나라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 포텐셜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를 세일즈할 때 허틀랜드 중에서도 허틀랜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고 또 이번 전쟁을 보면은 왜 러시아도 양보할 수 없고 서방도 양보할 수 없는지 그만큼 이제 전략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땅도 큽니다. 그 유럽에서는 러시아 빼고는 이제 두 번째로 큰 나라고 세계 3대 이제 그 농업 대국이고 또 이 광물도 또 뭐 세계 9위예요.
거기다가 인구도 뭐 4,400만 되고 또 우주항공에다가 과학기술, IT 뭐 그런 그 기술 잠재력도 대단하고 그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 가버리면은 이제 옛날 또 소련 꼴이 나와서 서방이 상당히 힘든 승부가 되고 우크라이나 없는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고 또 단언을 하거든요. 전략적인 가치도 높고 경제적인 가치도 상당히 높다. 유라시아의 중심에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지경학적으로도 그게 이제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철도만 해도 뭐 20만 킬로가 넘고 뭐 흑해도 있고 육로 잘 돼 있고 또 유럽하고 이제 인접해 있고 지리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 어떤 그 밸류는 상당히 있다.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게 게임 체인저고 그 게임 체인저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 추축 국가 피벗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나라가 여기 붙느냐 여기에 붙느냐 해가지고 이제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 갖다가 이제 피벗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중동에는 이란하고 터키 그리고 우크라이나예요. 아제르바이잔, 한반도예요. 그 얘기는 국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추국가다. 작년 3월 28일에 이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75개 이제 NGO들이 참여해가지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이제는 좀 그런 임의 단체보다는 좀 법적인 그 스테이터스를 갖춘 단체가 좀 중요하다 해가지고 사단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심과 관련이 있는 또 유사한 그 기관들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하고 또 이렇게 좀 플랫폼을 좀 만들고 정부하고 또 이제 민하고 간하고 이제 협의체도 만들고 또 같은 내용으로 우크라이나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폴란드 뭐 또 다른 글로벌 파트너를 만들어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1차고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서도 이제 그런 많은 구체적인 과제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했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들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좀 추진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 전문가들 양성하는 거 또 병원을 복구하는 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죠. 또 지뢰 제거하는 거 뭐 또 이게 물 문제 처리하는 거 또 발전소 복구하는 거 뭐 이런 당장 해야 될 아젠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출범하면은 좀 그런 그 아젠다들을 좀 잘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고 6월 29일 날 총회 이제 개최를 할 거고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저의 이제 일생의 이제 꿈인 유라시아로 이제 확대해가지고 제2의 대한민국 어떤 전성시대를 좀 맞이할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역량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게인 코리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난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제일 겁나는 게 이게 뭐라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좀 비상할 수 있는 민간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